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시죠? 내 노후 자금이랑 자식들 직장, 가진 주식까지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삼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 뉴스에서는 절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업 소식은 다들 들으셨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삼성이 조용히 꺼내든 기술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진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죠. 2026년 봄, 삼성전자에서는 사실상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4월 2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사업장 앞에 조합원 3만 5천 명 안팎이 모였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후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긴 파업 예고입니다.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회사가 버는 돈의 일정 비율을 아예 제도로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장면입니다. 파업 예고가 이어지던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광섬 유통신 컨퍼런스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판을 바꾸는 기술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더 많은 몫을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다음 시대 기술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방향이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장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결과는 삼성전자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자녀들의 일자리, 우리나라 경제 전체와 이어져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숫자와 함께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초과 이익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목표를 넘는 이익을 냈을 때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크게 벌어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노조는 이 상한선 자체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재원을 연간 영업이익의 15%로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특정 해에만 잘해주는 일회성 배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적용되는 제도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에만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어느 증권사 계산을 따르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노조 측 계산 방식대로 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40조에서 45조 원대에 달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5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5천만 원 안팎입니다.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45조 원에 닿으려면 90만 년이 걸립니다. 한 회사 직원들의 성과급 재원으로는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회사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국내 1위를 달성하면 상한선을 넘는 보상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회사 나름대로는 한 발 물러선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조건부가 아닌 제도화를 원했습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규정으로 확정해달라는 거죠. 결국 협상은 4월 들어 공식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긴 파업 예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갈등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삼성 안의 풍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일간 파업이라고 하면 그냥 공장이 잠시 쉬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일반 제조업 공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왜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 안의 문제를 넘어서는지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이 멈춰도 다시 전원을 켜면 어느 정도 금방 가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혀 다릅니다. 반도체 한 장을 만들려면 수백 단계의 공정이 초정밀 환경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온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기 중 먼지가 조금만 유입돼도 진행 중인 웨이퍼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멈추는 것 자체도 큰 비용이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직접 밝혔습니다. 18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최소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회사가 추산한 게 아닙니다. 파업을 예고한 노조 스스로 계산해서 밝힌 예상 피해 규모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업을 이끄는 쪽이 직접 20조에서 30조 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업으로 얻어내려는 성과급 규모는 40조, 45조 원대입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얻으려는 금액이 손실보다 크다는 계산인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이 상당 부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인공지능 칩 기업들의 공급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2026년 들어 조합원이 7만 4천 명을 넘어서며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노조 지위를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대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만큼 협상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쟁의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만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끝났는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비슷한 장면을 이미 몇 번 보여줬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 상황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실 겁니다. 2023년 가을,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 연합이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를 동시에 상대로 파업을 벌였습니다. 6주간 이어진 파업 끝에 임금 25%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노조원들은 거리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환호성이 잦아들기도 전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공장 인력을 감축하고 자동화 설비를 대폭 늘리는 계획서였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 자리는 산업용 로봇이 채웠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는 탄광 노조가 마거릿 대처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년이 넘는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결말은 탄광 폐쇄였습니다. 노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전업계 노조가 강경하게 요구하자 소니와 마스시타는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로 하나씩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장은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이 세 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대신 사람이 없어도 되는 다른 방법을 조용히 찾아냈습니다.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의 수준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사람 대신 쓸 수 있는 기술의 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는 로봇이 이미 공장 현장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느 한쪽을 편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보여온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노사 갈등이 격해질수록 기술 전환의 명분이 커진다는 사실. 그 흐름이 지금 어디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자는 겁니다. 2026년 3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광섬 유통신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 자리에서 전에 없던 선언을 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플랫폼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이 기술을 사업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 데이터는 구리선을 통해 전기 신호로 이동해 왔습니다. 우리 집 전기선처럼 전기가 흐르면서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났습니다. 구리선이 그 속도와 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왔습니다. 왜 한계가 왔을까요? 구리선 안에서 전기가 지나갈 때
마찰이 생깁니다. 이 마찰이 열로 바뀝니다.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를 돌릴 때 100도 가까운 열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이 열을 식히는 데만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빨라질수록 열도 더 많이 나고 그 열을 식히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 구리선 자리에 빛을 씁니다. 전기 신호 대신 광 신호, 즉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빛은 저항이 없습니다. 좁은 구리선을 억지로 통과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발열이 거의 없고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삼성이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를 통해 검증한 기술에서는 레인당 224기가비트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이 기술로 4개 레인을 묶으면 800기가비트, 8개를 묶으면 1.6테라비트 속도의 초고속 광모듈 제작이 가능합니다. 삼성의 로드맵은 2027년 광엔진 양산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더 정밀한 방식의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하는 한 이 기술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 전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노사 갈등과 기술 전환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곳은 로봇이 들어오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공정을 다루는 곳이니까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나 세계 제조업 현장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만든 두 발로 걷는 로봇 옵티머스가 공장 안에 투입됐습니다. 부품 정리와 조립 보조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독일 BMW 공장에는 피규어라는 기업의 로봇이 들어가 두 손으로 부품을 집어 올리며 시범 라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도 정밀 조립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근 수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8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같은 정확도로 반복합니다. 감정도 피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 환경, 특히 클린룸을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로봇에게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클린룸은 먼지 한 점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특수복을 입어도 호흡과 땀, 피부 각질은 오염원이 됩니다. 로봇은 이 문제가 없습니다. 호흡도 없고 땀도 없고 피부도 없습니다. 클린룸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로봇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이상적인 작업자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도입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명령받은 동작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상황을 스스로 감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보고서를 올리고 관리자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공정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2023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 영상이 신기했습니다. 2024년에는 빨래를 개고 커피를 따르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2026년 현재 정밀 부품을 집어 회로 기판에 납땜하는 장면이 일반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 전체를 로봇이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질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이번 파업이 단순히 임금 싸움이 아닌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부 갈등을 겪는 동안 바깥의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1%입니다. 삼성은 약 6.8%였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격차가 60%포인트를 넘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을 TSMC에 집중하고 있고 애플과 퀄컴도 이미 오래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거래를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들어 테슬라로부터 22조 7천억 원 규모의 8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도 2026년 2, 3분기 중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성파운드리의 2분기 가동률은 80%를 넘어서며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스러운 흐름도 있습니다. TSMC와 인텔이 협력한다는 논의가 2025년 말부터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TSMC가 인텔의 미국 공장 일부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구조가 거론됩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미국 정부 보조금이 결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은 바깥에서 이런 압박을 받는 동안 안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외부 경쟁자들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내부에서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기술 투자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도 차세대 공정 기술도 모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가 결국 지금 이 갈등의 핵심과 연결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보장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면 노조 자체 추산으로 최소 20조 30조 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40조 45조 원대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시기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차세대 기술 전환의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2027년 광엔진 양산, 2028년 확대 적용이 목표입니다. 세계 제조 현장에서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조와 회사 중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은 보상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래를 위해 투자 재원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패턴이 있습니다. 요구와 제공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결국 사람의 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도, 영국 탄광 노조도, 일본 가전 노조도 그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흐름을 대신할 기술이 그때보다 훨씬 빠르게 성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출, 청년 일자리, 협력업체 수십만 명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남의 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뉴스에서 한쪽 면만 보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전체 그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